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189회입니다.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유창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그리고 한겨레 제일의 스마트맨. 누굴까요? 누구예요? 스마트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안 해요. 어디선가 활약 중입니다. 김혜연 기자 나왔습니다. 스마트맨은 나오지 않고 김혜연 기자. 자,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이달의 기자로 마땅히 선정되어 마땅한 분이 나오지 않으셨고 둥이 나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뉴욕타임즈를 안 보는 분들은 이 안철수 협박 사건의 범인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이었으나 요즘은 한나라당의 그 공식 멘트를 잘 들으면요 계속 명칭이 변해갑니다.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이었다가 전 공보위원이라고 불렀다가 정준길 전 위원이라고 불렀다가 정준길 씨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정 씨라고 부르니까 꼬리를 탁탁탁탁탁 잘라내가지고 어느 포털에는 그분이 새누리당 소속인지도 안 나와요. 그게 사건 발생하고요 당일날 바로 네이버에서 새누리당 소속인 걸 확 빼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지난 방송 녹음할 때 왜 그 제기하셨던 이것이 이 새누리당에서 유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저도 동의했는데. 근데 그 택시기사분하고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잠깐만요. 먼저 전화가 했어요? 말 시킬 때 나오시고요. 아니, 궁금해서. 요거 칭찬 끝내고요. 참아요? 네. 김무엽 둥이 기자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그런 지구가 많이 있어요. 실제 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신속하게 당일날 바로 기자회견 좀 있다가 빼버렸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사건을 당해가지고 혼비백산한 대응이 아닙니다. 그 알바들도 시간에 때 맞춰서 창궐했고 당시 그랬었죠. 네. 알바들 확 투입되던데. 트위트 조작단들도 확 투입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3시 17분에 어떻게 기사가 올라올 수 있냐 했는데 그때 내가 기사를 제대로 잘 안 읽고 왔는데 3시 17분에 온 기사의 내용이 정준길 씨의 정 씨의 새로운 저희 절친 정 씨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기자회견 안 했는데.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요 재밌는 게 그런 기자회견을 몇 시 어디서 했다가 없어요. 몇 시 어디서 했다는 내용이 쏙 빠져있거든요. 아직 결정되기 전에 내용이 있었다네. 이렇게 할 것이라고 대응하는. 거꾸로 안철수 이쪽에 대한 사찰의 방증이기도 하죠. 그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알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이트는 요즘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있는 둥이 택시기사를 만약에 택시기사 안 나왔으면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진실고망처럼 막 몰고 왔을 거예요. 당일날 MBC 월요일날 MBC 여론조사에 우리 그 댓글 알바 MBC 요즘 댓글 알바에 MBC 요새 거기에 이렇게 여론조사 보면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게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고요. 그 보도자네. 네. 이제 물어봐도 돼요? 이제 물어보죠? 아니 시작하고서 5분 동안 혼자서만 얘기를 해. 아니 우리 둥이 기자를 칭찬하기 위한. 5분에 걸쳐서 거의 찬양. 5분 동안 들었는데 칭찬은 별로 없었죠. 근데 진짜 택시기사님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먼저 전화 온 거예요? 아니 제가 막 찾아다녔죠 택시.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이건 말이 안 돼. 서울 시내 택시가 몇 대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택시 탔다는 것도 그 전에 없었잖아요. 어. 제가 그냥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아니,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한겨레 중에서도 김보엽 기자를 찍어서. 꼭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된 거예요. 평소에 뭐 존경하는 김보엽 기자 계세요? 뭐 이렇게. 아니죠. 한겨레를 찾아왔는데 김보엽 기자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제일 먼저 뛰어갔구나. 후배들 다 제끼고 내 거다 하고 그냥. 그거는 아니고 약간의 저의 뭐가 실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택시기사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큰 약속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약간은 저이기 때문이 가능했던 것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일단 그 취재원이나 제보자들이 어떤 기자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기사가 조그매질 수도 있고, 대응 속도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정황 증거나 뒷받침한 물증을 찾아내냐. 이게 다 경험이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빨리 저쪽이 대응하기 전에. 그래서 정준길이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막 빠른 속도를 찾아내니까. 가로수가 먼 데가 있어. 가로등. 가로등이었나요? 네. 가로수, 그걸 가지고 또 뭐 한마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로수의 경우에는 들이받으면 가로수는 버틴다네요. 그래서 차가 더 충격을 세게 받는데요. 가로등의 경우에는 휘죠. 이게 안에가 비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휘어진 정도에서 사고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가로 점점점. 어쨌든 저는 가로수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요. 거기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원래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잠수였어요. 한나라당이 원래 잘 쓰는 예전부터 이 BBK 때도 관련자들 다 외국 가고 다 잠수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도 잠수할 것이다. 근데 그 잠수 타기 위한 브릿지로 박아버렸는데 근데 이 둥이 기자가 그 숨어도 소용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CCTV고 뭐고 막 확보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시인은 하고 요 택시를 탄 것은 착각인 아니 전화하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택시 타는데 그걸 어떻게 헷갈려. 그것은 6학년이라고 그랬어? 이 정도는 들어도 돼. 소리죠. 당황했어? 시인을 안 하면 다음에 또 하나 더 쓰려고 이미 이제 이 사안을 죽었으니까 그자의 앞과 뒤에 행적까지 취재를 다 했죠. 근데 본인이 일단은 시인을 했으니까 관중석에서 예리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디서 무너진 것 같아요? 그 블랙박스 얘기 나온 거? 블랙박스는 지금 분석을 하다가 KBS가 어제 CCTV를 KBS가 찾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속된 말을 하면 선빵을 먼저 날리고 KBS가 피니시 플로우를 한 건데 그때 무너진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CCTV가 나오니까 굳이 그 작업은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도 오늘 아침 신문에는 다 블랙박스 얘기 나오니까 그 시인했다고 그러던데 김보엽 기자가 블랙박스 하니까 무너졌다고 난 그래 버리시죠. 저는 KBS가 왜 나와? 아니 이건 옆에서 해주셔야지. 그래서 본인은 겸손한 모드를 유지하고 우리가 욕할 우리가 어쨌든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틀린 진실 구멍을 먹어봤을 거예요. 집중 팔고. 아무튼 그 택시기사 분 역할이 진짜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택시 기사분들이 대체로 다 좋은 분들이 많지만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 가족은 아직도 그 택시 기사가 이 사람이다라는 걸 몰라요. 심지어 택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공기업 계통의 직종에 계시다가 이직을 하려는 중간 정도의
잠깐 진짜 잘못 걸린 거예요. 저는 걔네들의 이 새누리당의 이 공작 이 스케줄에 택시 기사가 없었어요. 저는 유도했다고 보는데 이쪽을 그렇지만 하루 이틀만 이렇게 빨리 대응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런 전화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만약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계속 뭐가 들어올 수 있으니 방어해야 되겠다 미리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화를 진짜 자극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빨리 소위 말해서 이 안철수 쪽에서 대응을 했고 그래서 저는 쾌재를 불렀을 거라고 봅니다. 자 스케줄 걸렸다. 네. 스케줄이 나온다 이거. 왜냐하면 안철수 여자라는 키워드를 스스로 직접 말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료를 취재했다고 아까 자랑이 대단하더라고. 이번엔 또 목동 가서 다 여자들은 다 탐문을 했어요. 목동에 있는 30대 네,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필이면 왜 목동일까? 하필이면 또 왜 30대 여성일까? 음대까지. 음대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서. 사실 여성에 대한 내연녀라고 해야겠죠. 내연녀에 대한 소문은 작년에 9월 서울시장 출마설이 불거진 이후로 끊임없이 없었는데 소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목동, 음대, 30대라고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밝히기 위해서 김혜영 기자가 들었습니다. 취재를 했더니 이 나왔어요? 취재 결과는 이제 저희가 뉴욕타임스를 위해서 아껴뒀다가 오늘 얘기하는 오늘 이제 뉴욕타임스 특종으로 별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전혀 그냥 앉아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면 약간이라도 뭐가 이걸 그렇죠. 비화시키는 뭔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게 뭐냐. 저도 약간 기여를 하고 결정적으로 유현 씨가 그냥 확 낚아챈 내용이 단서는 그겁니다. 이제 안철수 원장이 작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가면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운전했던 차는 안철수 연구소 안랩 소속 차량이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이 차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회사에 차를 반납했고 이 차를 회사는 직원에게 매각을 합니다. 이 차를 산 직원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차를 하필이면 산 분이 목동에 사는 30대였고 그렇게까지 정확하면 이게 참 그래도 얘네가 뭘 제대로 했구나 할 텐데 고척동에 사세요. 서울 고척동. 고척동에서 목동은 뭐 사실 차로 몰고 가면 10분 정도. 일단 그 얘기를 해야지. 직원은 남자분입니다. 직원 남자분이에요. 네, 여자분이 아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 들어. 동네들이 틀리고 남녀 틀리고 맞아요. 동네도 틀리고 30대는 맞아요? 10대도 아니에요. 그건 뭐야? 근데 찾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차를 이제 사서 부인 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부인은 40대예요. 근데 목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목동을 부지런히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그 차를 타고 목동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목동에 가는데 성가대원이세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다니세요. 평일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연습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고 기타를 항상 가지고 다니셨던 거죠. 그리고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호리호리한 편이고 젊어 보이시겠죠.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분은 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하면서 번호판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구나. 원래 이 교통 속도 재는 그 교통 뭐라 그럽니까 그 교통정보 카메라 보면은 번호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속도를 위반해야만 찍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찍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차가 거기를 지나가는지 그러면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산대. 거기 여자가 악기를 들고 목동을 돌아다니는 거야. 만약에 그 그거였다면 차를 안철수 원장의 차로 알고 그렇죠. 따라붙었을 수도 있죠. 그랬을 카메라로 수도 찍었을 있고. 수도 있고. 그랬을 근데 수도 이거는 있고. 근데 요 뒷부분은 추정입니다. 이 뒷부분 추정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2004년 이후에 발급받은 번호판 경우에는 이게 전국 번호판이라 가지고 안 바꿔도 되거든요. 중고로 매매할 때. 그 차 만약에 아까 지금 총수가 얘기한 대로 뭐 차 번호를 인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이었다면은 차량 정보를 조회를 했겠죠. 그러면은 이게 소유주가 고척동에 사는 것도 알았을 테고, 주인이 40대라는 것도 알았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설프게 따라붙은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뭐, 봤을 것 아니면 같은데. 다 알면서도 그랬을 수도 있죠. 뭐 그랬을 까 근데 그러니까 가공을. 그걸 확정하기 이전 단계의 정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첩보 수준으로 잡힌 거를 가지고 안철수의 여자가 타고 돌아다니는데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거기에 살 붙이면서 얘기가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저는 말이죠. 요게 예를 들어 증권과 찌라시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증권과 찌라시 누군가 뿌렸던 어쨌든 간에 이거 말고 최근의 상황에 거론되는 여자는 목동료가 아니어도 저는 만들 수 있는 애들이다. 그렇죠. 김어준의 딸이 나올 수 있는 거. 제조 가능하다. 딸은 좀 환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딸로 준비해주면 저희가 즉시 입양하겠다. 안철수 그래서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선가 다시 한번 키워드가 워낙 강렬하게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에 공작하고도 나올 놈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아요. 박사님 말씀하실 차례. 자, 안철수 여자를 만든다면 어디서 만들 것 같으세요? 안철수 여자를 만든다면은 어디서 만들어요? 근데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원장에 관해서라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그분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 멘트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그분이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재미없어가지고 여자들한테 인기나 있겠냐고.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원장 인생에는 사모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그것을 불쌍한 인생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이건 여기서 아까 의혹 부분입니다만은 사정기관이 개입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정기관이라면 사실 뭐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걸까? 하지만 정보 담당 부서 같은 경우에 경찰도 정보 담당 부서 같은 경우에는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단순한 이제 첩보 수집 활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뭐 좀 미심쩍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면 수사 권한을 가진 부서 쪽으로 이관하는 게 이제 그 절차인데 그렇다면 이제 사정기관이 개입했을 여지를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홍준표 전 대표가 작년에 그와 관련해서 안철수 원장의 여자 문제와 관련해서 당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던 걸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보도를 오마이뉴스가 했고 홍준표 전 대표가 부인을 했었는데 그 얘기 그리고 경찰 쪽 관계자가 룸사롱에 대해서 뭐 직접 가보기도 했다 뭐 그랬는데 뭐 잘 안 잡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어떤 좀 정보 수집 활동이 부지런히 벌어지고 있었던 거는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는 의혹에도 뭐 규명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규명되기가 힘들겠지만 뭐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기관에서 만들어진 뭐 내부 회람 정보 보고서 그런 것도 나도 그 옛날에 뭐 경찰 정보 보고서 그런 거 뭐 받아보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진짜 터무니없는 게 많아요. 진짜 그 돌아다니는 거 가지고 찌라시라고 그러죠. 그냥 그런 수준 거 카더라 해가지고 한 10개면은 한 8개는 진짜 유언비어 단속하면 거기 붙어야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뭐 경찰이 정보량이 가장 많죠. 근데 질은 떨어져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매우 정확한 고급 정보들도 그래서 초월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이 수준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정보기관인지 아직 모르니까 뭐. 대집권 여당의 공보위원한테 그런 정도의 그거를 제공해가지고 되겠는가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라. 결정적인 걸 제공을 해야지, 결정적인 걸. 이거. 뭐야, 이게. 없으니까 만들어야 거지, 없으니까. 왜냐, 당하잖아, 이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안랩 직원 같은 경우에, 안랩 직원과 그 부인 경우에는 사실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차 번호 지금 바꾼다고 뭐가 좀 해결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제. 그렇죠. 걱정 없이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되죠. 이건 다 그거기 때문에. 근데 잠깐, 보면은 안철수 검증이 너무 좀 함량 미달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거 진행되는 거 이제 봤을 때, 뭐, 새누리당 쪽에서 뭐 안철수 이제, 올라오면은 뭐 이제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 별로고 별로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아직까지 진행된 거 보면은 너무 그냥 이제 시시콜콜한 것들,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매달리고 그러니까, 뭐 하려면 진짜 뭐 강펀치를 날리든가, 뭐 보니까 그런 게 뭐 숨겨놓고서 나중에 써먹으려고 뭐 숨겨놓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없어요. 아직까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없으니까 이제 만들게 들어간 거죠. 이 공작의 시즌이 시작된 거죠, 이제. 바야흐로. 100일. 100일 남았기 때문에 공작의 시즌이. 전 정준길 정씨, 제 절친. 제 절친 정씨가 태어나는 거 보면서 공작의 시즌이 시작되었구나. 이분이 사고가 난 날, 이제 가로등 들이받고 사고가 난 날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지금 다들 그랬잖아요. 병원에 도착한 걸 본 우리 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어디 이렇게 앰뷸런스 뒤에 실려서 나온 게 아니라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한 채로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말이죠. 여차저차해서 그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냐고. 어땠냐고. 그 결정에 이게 다 되는 그래서 입원시켜달라고 사정했다며요. 그게 어딘이에요, 그 멀쩡해가. 진료를 받고 퇴원할 때도 본인이 걸어서 나오면서 전화를 하더라는. 아니, 처음에는 그 인터넷에 제일 먼저 그 기사 떴을 때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차량 전복은 맞나? 큰 차량 부상이라고. 전복 말씀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 그러면 전복시킨 기술자가 또 있었겠죠. 그랬더니 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2시간 지나더니 뭐 가벼운 찰과상으로 해서 뭐 응급실에서 나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드는 생각이 그 정도 부상이면은, 부상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그 정도 찰과상이면은, 뭐, 응급실 가면서도 방송국에 전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방송 펑크 내는 게 뭐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방송 출연이었죠, 더군다나 출연. 정치 쪽에 있는 사람이. 생방송, 그러면 상식적으로 임벌정하겠다.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방송 펑크 나게 됐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할 법한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그 방송 쪽에 있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정준길 씨가 방송 출연은 하되 한겨레 기사와 관련해서는 묻지 말아달라. 택시 기사 얘기. 네. 어쨌든 총수의 절친이 크게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저도 좀 걱정했어요. 걱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요런 거를 이제 잠수 실패라고 하거든요. 잠수하려고 그랬는데, 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디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시킨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었으면, 어디 좀 갈기라도 하든가, 어디 머리를 박기라도 했을 텐데, 자기가 일부러, 세게 메고 한 거야. 실패!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잠수 타겠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당분간, 어떻게 대응할지 뭐 자료 정리도 좀 하고 뭐 생각도 좀 정리를 명령을 받은 거죠. 잠수 너. 뭐 기억을 되살리고 뭐 확인해야 될 게 많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제부터.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래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확인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이 모든 걸 이 검사 출신의 정치검사 출신의 이제 출세 가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나도 이제 들어섰구나. 검찰을 벗고 그걸 이렇게 택시기사 아저씨가 산산히 물어드린 거예요. 정치검사 이 사람 다시 못 불러드립니다. 대선 기간 내에 역할 없는
끝이야. 절친아 나랑 놀아야 돼. 아니 그리고 이제 삼총사 되시겠네요. 기사를 쓰면 그냥 정준길 씨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 앞에 뭐 한준길 씨 이렇게 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택시 거짓말했던 정준길 씨. 김어준 총수의 절친. 기사 그렇게 써요. 근데 새누리당을 빼라고 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줌마들 중에 시사에 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택시기사 뭐 계속 나오니까 정준길 택시기사 뭐야? 이게 뉴스를 며칠 따라가야 되니까. 그동안 안 쓰던 신문들이 이제 오늘치 신문으로 처음 쓴 거죠. 정준길 씨가 이제 그러니까. 그 택시 제목 보면 정준길 씨 택시 탑승 시인. 뭐야 이게? 모른다고. 진짜 하우 공작새들 씨. 오히려 이제 이 그동안 정준길 씨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기자가 안철수 원장 불출마 협박을 했다라는 그 택시기사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진 거죠. 그게 핵심인데 그거는 잘 모르게 택시 탑승 사실 시인.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도 택시를 탄 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이 택시 기사분이 그 금태섭 변호사 기자회견 정준길 의원 기자회견이 있었던 6일 다음 날 7일 밤에 새누리당에 전화를 합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리려고. 이게 지금 당신네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 정준길이 거짓말했다. 근데 시각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였다고 해요. 그때 다 퇴근을 해가지고 경비원이 받으셨대요. 건물 경비 하시는 분이. 받아서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출근하는 새누리당 당직자한테 전해줬는데 그 당직자 얘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메모에는, 메모가 아니라 해준 얘기는 금태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뭐 어쨌거나. 네.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 그래서 뭐. 믿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공작의 시즌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택시 기사가 전화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택시를 탔던 거는 짐작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니, 대선 다가오면은 이 택시기사분들 역할이 이게 커요. 그분들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 체감하는 그 여론이, 그게 있더라고요. 저번에 탔는데, 그 기사분은, 자기는 안 돼. 승객들한테 계속 물어본대요. 누구 치겠냐고. 그랬는데, 이게 박근혜가 전에 같질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사분들은 택시 안에서 낙곰수 뉴욕타임스만 계속 들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니죠. 전에는 탔는데 CD를 구워서 주시던데요, 그분은. 그런 분들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 오늘 아침에 택시 탔는데, 그 기사분이 타자마자, 고성국 박사 아니세요? 고성국 박사. 아니요, 저는 기가 막혀서 저는 유창선인데요? 했더니, 맞아, 죄송합니다 하고, 두 분이 닮아서.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택시 얘기 나왔으니까. 기분이 왜 나쁘셨어요? 기분이 왜 나쁘셨어요? 나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기분이 왜 이상하셨어요? 그럼? 아니, 그냥 1년만 쭉 가시면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팩트만. 근데 저는 이 택시기사 사건을 보면서 이쪽의 공작 능력과 그리고 이 미디어 주장 능력과 이 권력의 비대칭을 절실히 느끼는 게 만약에 문재인 캠프가 택시 타고 가다가 박근혜 캠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핵심 인사한테 박근혜 나오면 죽는다 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박근혜 캠프가 알았어요. 문재인은 낙마합니다. 나오기도 전에 매장돼요. 이 언론이 맹폭격을 가해가지고 택시기사가 만약에 존재했다면 뭐 더 할 것도 없고 없어도 끝장이야 끝장. 근데 거꾸로 이 정도 강력한 사안도 반따위 택시기사가 없으면 반가이 그것도 매우 점점점 그 안철수 여자 키워드로 옮겨가게 이 택시기사가 큰일을 한 거예요 진짜.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시고 본인이 이렇게 나서기만 하면 상 주고 싶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언제 한번
택시기사 신분을 완전히 벗었을 때. 이제 시작하시는 분한테. 곧 그만두죠? 곧 그만두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신분이 노출돼도 될 때,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면 완전히. 그때 뵙죠. 오늘 박근혜 대표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 아무것도 안 했죠. 걔네 지키잖아요. 불리한 거는 절대 말하지 않게. 얘기를 한 번 했었잖아요. 아니 친구 사이 대화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구태라고 생각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이후에 자기가 잘못 알았다든가 뭐 사과를 하든가. 그 멘트는 준비해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냥 아무 멘트 마십시오. 그러면 이거거든요. 개인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 오늘까지도 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아까 페이스북 글에서 말씀드렸던 꼬박꼬박 태섭이가 아니, 태섭이는 문자 2번 보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문자가 저희 그 녹화한 다음 날 공개가 돼가지고 이제 뭐 그 얘기를 지난주에는 못했는데 문자가 메시지가 남자들끼리 그런 문자 안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친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못 받으면 준기라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문자가 오는 게 아니라 왜 하고 오잖아요. 아니면 꺼져라든가. 저는 전화 자꾸 못 받는데. 그리고 전화하고 문자 한 장 보냅니다. 시끄러.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뭐에 안철수 교수님이 와주실 수 이런 복잡한 얘기는 문자로 안 하죠. 전화해가지고 시간 되지. 그래서 사전 유도한 거잖아요. 이렇게 다 방중에 우리가 이렇게 친하다는 너 이제 절친으로 나가라. 친구로 친하게. 그런데 문자가 없는데요. 이때까지 연락한 게 야 문자 보내. 이 문자 보낸 거라고 봅니다. 누가 이걸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안철수가 그 새누리당 이 시점에 더군다나 바보도 아니고 그 자리에 심상정 말도 안 되는 거죠.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갔죠. 어제였는데. 안철수는 안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언론에도 안 나오는데 한나라당 가서 강연하게 생겼어요. 말이 안 되는 생각인데 그걸 했다는 얘기는 저는 끌어내려고 했고, 그리고 이 친구라는 증거를 남기고 있었고, 하도 절친이 아니니까. 그 이전에는 2년 전에 문자 2번 보냈대요. 아니 그분은 근데 그런 능력이 있대요. 정준길 씨는 한 번 보면 말트고 절친이 되는. 제가 주변 취재를 좀 했는데 대체로 보니까 나이 비슷하면 너 누구 친구지? 말로 차 뭐 이러고 한 1년 있다가 아무 소식 없어도 걔는 내 절친인 거지. 치료가 필요한데. 총수의 절친도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도 영국으로 유학 가야 되는데 절친 1번 만나러 영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본론. 자, 16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누가? 책하고 책. 책을? 자, 신촌에는 100m 이내 편의점이 5곳이 있고요. 홍대 정문으로부터 300m 안에 커피숍이 17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은퇴하거나 할 때 자영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국 자영업자의 비중은 경제활동 인구의 28.8%, 800만 명입니다. 매년 자영업으로 등록하는 분들이 60만 명이고 이 중에 58만 명이 폐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망해봐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망하기 전에 알려드리는데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나라의 자영업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책, 자영업으로 보는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의 골목시장 분투기를 인카운터 출판사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분은 망해보셨을까? 안 망해보셨네요. 잘 나가던 분이네. 자, 그러면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아무개님은 김현 기자가 짧게, 아니구나, 맞구나. 네. 요즘 대선에 관한 내용 접하다 보면 사기꾼과 무능한 찌질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받는 느낌입니다. 언제부턴가 최선을 찾기 위한 수단이 아닌 최악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우라통을 뉴욕타임스를 통해 해소하고 싶어 방청 신청하고 김총수님을 비롯하여 왠지 근거 없이 현명할 것 같은 둥이 기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 근데 여기서 사기꾼은 누구고 무능한 찌질이 누구예요? 그러게요. 강아무이님 어디 계세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한 명이면 알겠는데 두 명이. 사기꾼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정도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네, 그리고 무능한 찌질은 진보라고 일컫는 정치인들의 특히 민주당 쪽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본인이 출마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아이디. 이분이 토론토에 사시는 분인데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라는 감독이 다큐를 하나 만들었어요. 남쪽으로부터의 소녀. 거기 주인공이 이제 임수경. 저 이 감독 봤어요. 감독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이 다큐에 김보엽 기자가 오늘 김보엽 기자 날인데? 그러게요. 김보엽 기자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영화 중간에 나와요? 아닌데 저 인터뷰도 했는데. 인터뷰는 잘리고 스쳐 지나가는데. 아니,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만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살도 더 찌고 머리도 검어서 이름과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디 계세요? SID. 이건 메일만 보내시는 분 같은데? 그죠? 토론토에 살고 계신 분이네. 네. 그럼 F로 시작하는 아이디 보신 분. 서울시민 한 사람인데, 정중길 택시에서 통화 사실상 시인.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인혁당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 박근혜 후보에. 그리고 오늘은 아이폰 5가 발표된 날이기도 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작성하신 거예요. 상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때문에 매우 기쁜 분이 나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이분도 안 나오셨고.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어제 아주 나름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우리 집 앞에 딱 나오는데 그 집 앞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성당에서 누가 조경, 나무 하는 조경, 정원관리? 높은 사다리에서 제 골목이 정확하게 보이는 각도에서 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이상했어요. 보자마자.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나오는 골목을 보려면 고개를 확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 조경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저를 볼 이유는 없잖아요. 보자마자 이상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잠깐 나가서 한 10분, 15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앞으로, 집에 돌아왔다 다시 그 앞으로 가다가 보니까 나무 가지를 한 2개 정도 쳤더라고요. 그 사이에? 아니, 그 사이에 쳤는지 어쩐지 모르게 2개 정도 쳤어요, 그 앞에.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상하다. 저는 예민하거든요. 매사에 굉장히 예민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2시간 전에 집에서 나간 사람도 거기 있었대요. 그럼 2시간 동안 같이 2개만 쳤을 리는 없잖아요. 2시간 동안. 게다가 이 벽이 있으면 가지가 많이 튀어나온 데도 있고 적게 튀어나온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가 안 튀어나온 데서 자르고 있어. 튀어나온 데 많은데. 그래서 성당은 그런가 하면 성도들 시켜요. 그래서 그분의 사진을 제가 찍고, 주변에 차들한 거 다 찍고, 정말 웃긴 건, 그래서 제가 서서 계속 봤어요. 서서. 이 사람은, 거기서 왔구나. 어떻게 현장 취재의 필요성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그거 틀림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틀림없는데,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당황했나 봐. 아니, 그 사람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니까 당황하죠, 당연히. 넌 미안하더라고. 당황해가지고, 이쪽에 그 사다리를 대고 있었단 말이야. 잘라야 되는데. 답을 넘어가. 미안해, 아저씨!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때까지 계속 사다리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지? 사다리 위에, 모르죠, 나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쩐지 2012년 9월에 쓰기는 너무 고전적인 방법 같아서
아니, 근데, 웬만하면 그냥 멋있다, 지나갔을 멋있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저희는 항상 그렇게 이 안테나를 세우고 살거든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 몰라.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니네가 너무 과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과민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아닌 걸 압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 보냈어. 계속 있냐고. 좀 이따 갔어? 우리가 한 다음에, 너무 티나. 나갔어, 그러고. 이제. 나무 몇 개 자르고, 몇 시간 동안. 다음에 그쪽으로 보냈을 땐 말이죠. 좀 많이 자르세요. 그래야지 안 들키지. 여기 조금 깔아놨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무를 어떻게 막 자르겠어. 사연 소개하시죠, 사연 소개. 하여튼, 사연 소개 아직도 안 했어요. 지금 이게 오프닝이에요? 지금까지 오프닝. 하여튼 그분에게 제가, 심심한 위로를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혼나지도 말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자, 16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게 결승전 가나요?